자, 윤선도의 반응 일단 뭐 역시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평시조이고 한 제목 아래 여러 수의 작품이 모인 연시조입니다. 얘는 총 6수의 작품이 모인 작품은 연시조입니다. 자, 성격은 자연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탈속적, 속세를 벗어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족적, 그렇죠?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주제는 자, 바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무라 일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무라 일체의 자연 친화 정신이 잘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1수, 2수, 4수까지만 실려 있는데 사실 이 만능은 전체 다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안 실려 있긴 하지만 3수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3수랑 6수의 내용이 조금 중요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랑 그다음 교과서 외부분도 함께 실어놨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됐죠? 여기까지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제1수의 내용. 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산수, 산과 물 사이라고 하는 요 공간은 바로 화자가 추구하는 자연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자는 그 산수, 산과 물 사이에 있는 바위 아래 띠집을, 초가집을 짓고 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띠집은 초가집을 나타내고 이것은 바로 소박한 삶, 즉 안빈납도, 안분지족 이런 삶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산과 물 사이에 있는 바위 안에 초가집을 짓고 그냥 소박하게 살고 있다 하니까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자, 그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웃는다고 하겠지만은 이라는 거야. 그렇지? 즉 자연 속에서의 사는 그런 삶,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 즉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세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뭐다? 그것을 비웃는다 하겠지만은 자, 어리석고 향, 식견이 좁은 시골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리고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고 식견이
좁은 시골 양반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화자 자신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어, 낮추고 있어? 그렇죠. 낮추고 있죠. 바로 뭐다? 겸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자, 어리석고 그쵸? 그 식견이 좁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다? 조금 약간 쉽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고집이 세잖아요. 그쵸? 자기네들 생각을 잘 안 바꾸잖아. 그치? 즉,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바로 뭐다? 어리석고 식견이 좁은 시골 양반이 나의 뜻에는 이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그쵸? 자연 속 삶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고 식견이 좁은 시골 양반의 뜻에는 이것이 내 분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쵸?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 제2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이 수의 내용을 보면, 자, 보리밥 풋나물을, 그쵸? 보리밥에 나물 반찬을 해가지고 밥을 먹는 거죠. 역시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죠. 바로 일수의 끼집과 대응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래서 바위 끝 물가에 가서 실컷 노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이 바위 끝 물가도 역시 자연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외에 다른 일이야 이런 뜻입니다. 즉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사는 것 외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부러워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남은 여남은 일은 바로 뭐다? 속세의 일 혹은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고 표현하면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4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사수도 조금 이제 해석을 조심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누구셔 삼공도건. 자, 삼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삼공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요렇게 세 개의 관직을 삼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바로 뭐다? 최고의 관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누군가가 삼공도건 낫다고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무엇이 삼공보다 낫다라는 게 이제 여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략된 내용이 바로 뭐다? 누군가가 자연 속 삶이 그렇죠?
삼공보다 나은 거는 바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속의 삶이 누군가가 삼공을 하는 것보다 최고의 관직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때? 만승이 이만할까? 즉 만승이 이만하랴라고 얘기하면서 만승보다도 더 낫다라는 거죠. 만승은 바로 뭐냐? 천자, 즉 임금, 바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도 나는 이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자연에서의 삶이, 그렇죠? 자, 삼공 뿐 아니라 임금의 삶보다 낫다 하고 표현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장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로 헤어든 이제와 헤아려 보니 소부 허유 낙돋더라. 자, 소부와 허유는 자 역시 이거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부와 허유는 바로 소부 허유는 자연에 근거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즉 소부와 허유가 권력을 다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한 게 이제와 내가 헤아려 보니까 이 새끼들 참 야같구나. 왜? 남들한테는 그런 즐거움을 안 알려주고 지들만 알고 있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부와 허유가 야같더라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아마도 임천한응을 임천한응 이게 바로 일종의 핵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에 임해서 뭡니까? 느끼는 한가로운 응을 비길 곳이 없애라. 비교할 곳이 없구나라고 해서 자연에서 즐기는 그런 한가로운 즐거움이 최고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네 번째 수의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선생님이 뭡니까? 교과서 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실어놨어요. 자, 특히 이제 여기 그 사이에서 빠져버렸던 삼수 같은 경우는 페이크성 질문으로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삼수 딱 내용 읽어보면 한 번쯤은 봤었던 그런 작품일 겁니다. 알겠죠? 보기로 페이크성 질문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외를 바라보니, 그래서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외, 바로 산이죠. 매는 산이고, 역시 이것도 자연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 이 부분 해석을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매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하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 반가움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해석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라고 물어보는 바로 서리의 방식을 사용을 한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서리의 방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해석이 완전히 뒤틀려 버려요. 알겠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로 자연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그리던 임을 만나는 반가움보다
크다라고 해서 일종의 비교법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야 이만하냐 이만하지 않다라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보면 바로 뭐다? 자연을 감상하는 게 나는 그리던 님을 만나는 반가움보다 더 좋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누가? 요 주체는 바로 산입니다. 산이 말하지도 웃지도 않아도 자, 하지만 못내 좋아하노라. 누가? 이때 주체는 화자 자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이 말하지도 웃지도 않지만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못내 좋아하는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내용만 이제 끝나면 거의 이제 내용은 끝나죠. 물론 마지막 육수에도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수로 넘어갑시다. 자, 내 성이 게으르더니, 즉 내 천성이 하늘로부터 받은 내 성격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사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그렇죠? 인간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도 나에게는 맡기지 않았다. 즉 인간 만사는 바로 속세의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만사를 하나도 나에게 아니 맡겨서 다만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바로 나에게는 하늘이 뭐라고 했다? 바로 강산, 자연을 지키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내가 이 자연 속에 사는 건 누구의 명령이다? 하늘의 명령이다. 그렇죠? 바로 자연 속에서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운명론적 일종의 세계관이 담겨 있고 이거는 내 운명이야. 데스티니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육수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바로 조선시대 그 양반 사대부 시가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육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즉 내가 자연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 분수,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 누웠겠느냐?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바로 그러면 누구의 은혜다? 바로 임금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연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해서 임금님의 은혜를 이제야 더욱 아는구나.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그래서 아무리 그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갚을 수가 없구나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마지막 이 육수에서는 바로 뭐다? 임금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유교적 충사상이 들어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윤석도의 만음이라고 하는 작품의 특징은 1수부터 5수까지는 전부 다 주제가 자연친화였어요. 알겠죠? 근데 유일하게 6수만이 마지막 수만이 임금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면은 조선시대 양반 4대부 시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문학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문제집 같은 거 풀면서 한 번쯤은 봤을 작품 맹사성의 강호사시사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러니까 강호의 봄이 드니 뭐하고 막 하는데 맨 마지막 종장을 보면 항상 뭐야 이 몸이 이렇게 해온도 역군은 이셨다라고 해서 종장은 무조건 전부 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임금님의 은혜다라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양반 4대부 시가의 특징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마지막에는 뭘로? 임금에 대한 그 충성심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때 당시 일종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제6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활동에 있는 벽공이라고 하는 작품, 간단하게 현대시조 작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확장학 쓰게 되면 벽공 있습니다. 이희승의 벽공. 자, 이거는 현대 시조 작품입니다. 그렇죠. 자, 역시 정리를 한번 하고 내용을 들어갑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현대 시조죠. 개화기 이후에 쓰인 시조 작품이죠. 성격은 감각적, 다음 묘사적,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영탄적, 감탄의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예찬적, 찬양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재는 가을 하늘입니다. 주제는 가을 하늘의 맑고 깨끗함에 대한 예찬,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거죠. 특징은 첫 번째로, 자, 맑고 깨끗한 하늘과 인간사를 대조를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작품의 여운을 형성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장을 두 행의 연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조의 한 구가 한 개의 행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조가 3장 6구잖아. 한 장을 두 개로 나눴을 때 6구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각각의 하나의 행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감각적 수법을 엿보이는, 수법이 엿보이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인 벽공이라고 하는 게 가을 하늘을 뜻하는 시험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이라는 거죠. 자, 사실은 요 두 줄이 하나로 모여서 초장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초장인데 현대 시조이기 때문에 연과 행의 배열이 예전의 시조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장을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연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바로 화자는 지금 가을 하늘을, 그렇죠? 하늘이 바로 벽공이죠. 자, 그래서 가을 하늘을 맑고 투명한 유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금이 갈 듯, 뭐뭐듯이, 뭐뭐처럼, 뭐뭐인양, 뭐뭐같이 무슨 법? 무슨 법? 뭐뭐처럼, 뭐뭐인양, 뭐뭐듯이, 뭐뭐처럼.
그치, 직유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쨍 한다는 거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금이 쩍 가는 모습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 새파랗게 고인 물이, 그죠? 진짜로 물이 고였다는 게 아니겠지, 그치? 역시 새파랗게 고인 물도 가을 하늘을 비유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이란다. 만진다는 건 무슨 감각? 그렇지, 만지는 건 촉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촉각적 이미지와, 물이 출렁이는 건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즉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이연이 바로 뭐다? 중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이 바로 뭐다? 저렇게 청정무구를 드리우고 있건만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중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자, 청정무구라고 하는 게 뭐야?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순수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청정무구라고 하죠. 자, 바로 이 청정무구라고 하는 말이 이 작품의 주제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렇게 청정무구를 들이우고 있건만 뭐뭐 하지만이라고 하는 연결 어미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진다? 대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조적 연결 어미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맑은 가을 하늘과 대조적인 인간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여운을 형성을 하더라는 거죠. 사실 이 작품 안에서는 바로 뭐다? 인간사에 대한 내용은 한 톨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일부러 이렇게 뭡니까? 대조적인 연결 어미로서 작품을 끝냄으로써 이와 반대되는 무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 즉 여운을 만들게 되고, 그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그 모습은 바로 뭐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비되는 인간들의 모습이더라라고 추측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의 모습을 쓴 바로 이런 현대시조 벽공이라고 하는 작품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알겠죠? 남은 시간은 선생님이 문제를 좀 줄 테니까 좀 풀고 못 푼 거는 과제로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